안녕하세요. 그런데 낯익은 얼굴이 너무 많네요. 지난번에 청년정치스쿨 2기 하셨던 분이 한 서너 분이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있나? 이렇게 또 여기서 만나 뵈니까 더 반갑고요. 이건 아까 제 소개는 이제 간단하게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나중에 또 할 얘기들이 이제 또 더 구체적으로 할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오늘 강의 그 주제가 기업개혁, 정당개혁 이렇게 했는데 이 주제가 왜 이렇게 됐냐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제가 최태욱 교수님하고 정당의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개혁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연히 이제 얘기하다가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니면서 했던 경험들을 얘기를 쭉 하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최 교수님이 그런데 이게 어쨌든 조직을 개혁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유사한 점이 많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또 시사하는 바들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경험들을 얘기해주면 좋지 않겠냐 이러셔서 저도 그런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무슨 교과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내용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회사를 르노 삼성자동차에 갔습니다. 그 전에 뭘 했냐면 사업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로펌에 있었어요. 로펌에. 그래서 로펌에서 기업에 자문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보다는 자문을 주로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어소라고 그러는데 어소는 이제 주면 계속 페이퍼워크를 주로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범어인 충정이라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주로 뭘 했냐면 국제거래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사람들, 투자하는 외국인들 또는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를 할 때 그런 일들을 주로 자문하고 관련된 서류 페이퍼워크를 주로 하고 저는 이제 그 밑에 막내였으니까 그런 일들 주로 하고 회의를 하면 이제 해외에 여러 가지 M&A 딜을 하고 그러면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내로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심부름하고 이런 데 주로 하다가 조금 이제 커지니까 제가 이제 많은 이제 또 자문을 좀 하기 시작을 했죠. 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페이퍼워크만 하는 게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큰 로펌에 있으면 아무래도 그 부속품이 되기 때문에 페이퍼워크만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독자적으로 무슨 일을 하려면 적어도 한 막 20년 정도 걸리고 막 그렇거든요. 15년, 20년 걸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조그맣게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동료들하고 이렇게 몇 명이서 이렇게 기업 법무법인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3년차 끝나고 나서 이제 나와가지고 차렸어요. 그래서 역삼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역삼동에서 역삼동에서 뭐 했냐면 주로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자문하는 로펌을 차려가지고 거기가 그래도 이제 제가 한 3년 정도 하는 사이에 꽤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올 때는 한 20명 정도 됐었고 처음에 5명 시작했다가 20명 됐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나오고 나니까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법무법인 지평지성이라고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그거의 한쪽이 이제 지평과 지성이 합병된 법인인데 그 지성의 파트너였습니다. 제가 설립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대로 있었으면 저도 큰 로펌에 이렇게 파트너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걸 못 참고 나오는 바람에 못 참고 회사를 갔죠. 회사를 간 이유는 로펌에서 자문을 하다가 보면 회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요. 그죠? 많이 알게 돼요. 그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지만 형사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사적으로 다른 회사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이 생긴 연유들을 딱 보면
어쨌든 그 회사에 틈새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자문을 하러 오면 제가 이렇게 자문을 해주는데 사실 저는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변호사지 뭐 제가 기업 현장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너무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답답해하고 저도 답답하고 그래서 그냥 기업 현장에 가서 그 현장 안에서 내가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기업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만 해도 기업에 가는 변호사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때문에 회사로 가냐. 회사에 가면 변호사들은 이방인이 돼요. 이방인이 되죠. 우리나라 회사들은 대부분 기존에 특히 구매, 그 다음에 뭐 저기 제조, 생산, 그 다음 영업 이런 쪽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지만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법률이라든지 뭐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뭐 윤리라든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싫어해요. 사실은 특히 IS 영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싫어하시는데 안 그러신 분도 혹시 회사 다니시나요? 많이 다니시나요? 손 들어보세요. 회사 어떠세요? 어디 어느 파트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시나요? 저기 맨 뒤에. 소방 안전관리. 아, 네. 그러면 어쨌든 규제하는 쪽이니까 조금 다르시겠네요. 영업 쪽에서 일하시는 분. 네. 근데 아직 이제 젊으시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히 뭘 막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발목 잡고 막 그러니까 많이 싫어하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회사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그때 르노 삼성자동차 그러니까 그 르노 삼성자동차가 뭐냐면 삼성자동차를 프랑스의 르노 닛산 그룹이 인수한 회사죠, 그죠? 그래서 그 르노 닛산 그룹에서 르노 삼성자동차로 파견 보낼 한국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뭘 채용을 하고 있었냐면 법률 분야, 인사 분야, 그 다음에 재정 분야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죠. 이제 화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프랑스에 있는 분하고 왜 그 세 분야를 찾느냐, 응? 왜 그 세 분야, 자기들이 왜 세 분야를 찾는지를 설명을 해주더라고, 만났는데. 그, 르노그룹이 삼성자동차를 인수한 지 10년째가 됐는데, 회사 문화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삼성그룹이 지금은 글로벌 경쟁에 노출이 되면서, 특히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당시만 해도 삼성자동차에 갔던 사람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쨌든 삼성그룹에서는 조금 이렇게 좌천 비슷하게 가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제대로 된 사람들이 갔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시대적으로 1990년대 뭐 이럴 때 이제 갔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삼성의 그 문화에 이렇게 좀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삼성자동차에 가득했던 거죠. 그런데 르노 입장에서는 인수를 했는데 쫙 물갈이를 하면 현지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동차 같은 제조업체는 그렇게 심하게 물갈이를 하면 안 되거든요. 현지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회사가 다른 나라를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그대로 두고 경영을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옛날에 그 재벌들이 주로 어땠어요? 이렇게 막 특혜, 그죠?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무조건 빨리빨리, 응? 뭐 따내야 돼. 뭐 막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막 하고 무조건 빨리빨리 막 해야 되니까 뭘 이렇게 그 준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거 막 무시하고 그냥 하거든요. 응?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픈사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많은 서양의 큰 회사들은 그 CEO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준법이나 윤리나 이런 쪽을 관장하는 COO일 수도 있고 CLO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CEO 못지않게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직접 채용을 다 해요. 그리고 직접 전부 다 지휘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 그분이 인터뷰를 저를 했지만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너는 한국의 그 삼성자동차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모든 거는 우리 그 직접 본사의 그 법무나 윤리 쪽하고만 소통을 하고 이 다른 쪽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쪽의 CEO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이제 CEO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냥 참고로 공유를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너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다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독립돼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저는 좀 특이했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외국 회사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요즘에 제가 그걸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조금 딴 얘기지만 잠깐 얘기 드리면 공공기관 개혁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국정감사하고 이렇게 막 가서 보니까 공공기관의 감사들이요 전부 다 감사원에서 낙하산으로 왔거나 여기저기서 낙하산으로 왔는데 그 감사들이 감사를 안 해요. 그냥 앉아 계세요. 그냥 물어봐도 잘 몰라요. 자기가 감사를 해야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안 하세요. 이런 일이 생겼는데 당신은 감사하면서 왜 그것에 대해서 모르느냐,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아무리 물어봐도 한 번도 그런 거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일선의 어떤 경영층에서 그분의 독립성을 유지를 보장을 해주질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많은 이제 그 선진국의 기업들은 이 기업 내에서 감사라든지 뭐 법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분야들 그래서 회사의 어떤 건전성과 관련된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의 그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회사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거의 사회적인 합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됐던 건데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전근대적인 조금은 후진적인 굉장히 자존심 상했어요.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하길래 그런 것에 대해서 회사의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그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그 바깥에서 새로운 사람이 거기 새로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채용을 해서 임명을 해서 그 역할을 그 미션을 갖다가 이제 부여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법률 쪽 그다음에 그러니까 인사 이제 재정 이렇게 세 개 분야를 새로 뽑아가지고 우리를 갖다 뽑아가지고 프랑스 유럽의 본사에서 연수를 시켰었어요. 연수를 시키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분야에 그러니까 법률과 윤리 분야에 그 사람들이 일하는 거를 거기 파견 나가서 파리에서 했었고 마찬가지로 인사에서 채용된 사람도 거기에 인사에 가서 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거기 본사가 다 완벽한 건 거기도 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적어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뭐 인사도 그렇고 재정이나 이 법무 쪽도 그렇고 뭔가 투명성이라든지 객관성에 이 중시되는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전반적으로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서구 선진국의 기업들이 훨씬 더 건강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동의를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연수 끝나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딱 임명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이렇게 그 채용이 될 때 그때 제가
그때 아마 아니요. 3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3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젊어요. 지금도 물론 젊은 편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지만, 근데 그때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완전히 젊은 처자잖아요. 그때 결혼도 안 했고, 응? 그러니까 젊은 처자가 이렇게 또 여성이고, 응? 그래가지고 이렇게 회사에 딱 처음에 출근을 하면서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직급이 그래서 거기서 그 처음에 첫 해는 차장이었어요. 첫 해는 차장. 그래서 미션을 딱 주더라고요. 이 미션을 할 때마다 어떻게 승진시켜 주겠다. 연봉을 어떻게 올려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했었는데, 그래서 첫 해는 이제 한 해는 차장을 하고 그 다음에 부장 승진을 하고 나오기 직전에 이제 제가 이사 승진을 하고 이제 나왔었는데, 이제 딱 가니까 다행히 이제 저희 그 위에 직속상관은 이제 CEO였어요. CEO.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프랑스인 CEO였는데 그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했어요. 그렇게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너는 어쨌든 그 리걸이라든지 에틱스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하지만 나한테 보고를 하지만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할 권한이 없다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회의할 때 얘기를 해도 좋다. 응? 그런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나하고 상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때로는 그게 만약에 본사와 관련된 이슈일 때는 그 CEO를 뛰어넘고 제가 본사의 그 CEO한테 CLO한테 바로 보고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해서 딱 가니까 그나마 그래도 그 CEO한테 보고하는 그런 거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할 일이 뭐냐면 저한테 주어진 미션이 뭐냐면 회사 내에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프로세스가 전혀 없었어요. 응? 그리고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하도급을 할 때도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하도급이 부직기수로 일어났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태클 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게 체크되지도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차에 부품에 하자가 생기면요. 그러면 그 하자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서 그 원인을 가지고 그 부품을 만든 회사와 설계를 한 한쪽,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본사가 우리가 만약에 어떤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면 우리도 그만큼 분담을 해야 되잖아, 당연히. 근데 이제 막 그냥 다 떠미는 거지. 일단 부품에서 하자가 생겼는데 이 부품이 잘못돼가지고 리콜을 해야 되는데 그 리콜을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돈을 들여서 리콜을 하는데 실은 알고 보면 다 이렇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다 뭐라고 저라고 다 얘기해가지고 영향을 미쳐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감독을 잘못한 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죠? 응? 감독을 잘못한 것도 문제잖아요. 그리고 들어올 때 검수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수도 제대로 안 하고 이제 체크도 점검을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보면 그런 걸 하청업체들한테 미루면서 그 리콜 안에 들어가 소요되는 비용들이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몇십억, 최소한 몇십억이고 뭐 더 많을 때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돈을 갖다가 다 물리는 거예요. 그 다 물리면 이제 하청업체는 돈이 없죠. 그러니까 돈을 낼 수도 없고 하니까 대개 보면 이제 그거를 부채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나중에 줄돈에서 까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그게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되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응? 그리고 이제 그게 만연해지면 이쪽에 설계라든지 여러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자기 책임을 물어야 제대로 일을 하고 정신을 차려서 일을 할 텐데 정말 이렇게 다 시든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영혼이 빠진 사람들처럼 이렇게 관료가 돼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프로세스도 없고 프로토콜도 없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정책도 회사 내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뭔가 개발이 됐는데 특허를 등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뭐 하여튼 뭐 엉망진창이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그 당시에 그 회사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인수할 당시에는 뭐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는 그냥 막 회장이 만들라고 막 이번에 회장이 막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해갖고 했지만 체계가 안 잡힌 회사였고 그게 10년 동안 그 사람들이 그대로 오는 사이에서 그 회사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본사로 돌아가지 못한 그러니까 삼성그룹으로 돌아가지 못한 세컨티어 사람들처럼 인식이 되기 때문에 비전도 없고 이러니까 다 이렇게 뭐 그냥 의욕도 없고 그런데 이제 배운 거는 뭐 특혜와 그 다음에 이제 대관 업무하면서 이렇게 정부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것만 배웠지 이걸 제대로 합리적으로 절차를 만들어서 협조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거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분들은 이때까지 사시면서 그렇게 또 문제를 해결해오고 그렇게 빨리빨리 하면서 또 많은 일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전반적으로 뜯어고치는데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딱 1년, 2년, 3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제가 프로세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참 이제 앞으로 회사에서 모든 거래를 할 때는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만들어가지고 IT 쪽에서 거래를 할 때는 이렇게 점검하고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주 급한 게 아니면 다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그리고 만약에 하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도 하자 같은 경우에 그 하자에 서로 분배를 하는 회의에 항상 제가 들어갔어요. 웬만하면. 아니면 제 밑에 직원이 들어가든지 부하 직원들이 들어가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켜봤어요. 지켜보고 일종의 이제 위원회 같은 거를 아비트레이션 커미티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재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쪽에 그러니까 이제 하청업체 억울한 거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심사도 하고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그 업체하고 거래를 하는데 그 분야에 그 회사에 있다가 나간 사람이 그 분야에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 동료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이번에 거래하는데 너 하나 떼줄게. 이런 생각이 막 들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친척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역차별을 받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사업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거래를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회사에 손해를 미치는 정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조건도 아니고 더 나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제일 좋은 것처럼 해가지고 계약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공기업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하니까 그런 어떤 이해관계 충돌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거래들은 전부 다 예외 없이 그 윤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윤리위원회는 외부에서 또 이렇게 모시고 오고 회의록을 다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돈은 많이 들어가 회의록도 만들어야지 외부에서 모셔야지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심사를 해서 다 실명을 했어요. 전부 다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사람이 책임질 수 있도록 나중에 그렇게 해서 막 하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욕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막 반발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어디선가 나타난 젊은 여자애가 현실도 모르고 영업 현장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해대가지고 미치겠다. 저 여자 좀 어떻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막 빗발치듯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뒤통수가 뜨거울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딱 가서 인사를 하면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하고 근데 저는 혼자 앉아 있고 막 그렇게 막 처음에 그 정도로 심했었어요. 왕따가.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사실은 로펌에 있다가 딱 갔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본사에서 연수받고 딱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사의 그 문화 이런 약간 선진적인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가지고 나도 그렇게 와서 이제 여기 와서 한국 회사에서 그렇게 해야지. 그게 내 미션이니까 그걸 해야 내가 승진도 하고 되는 거지. 이래가지고 쫙 발표하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처음에 진짜 반응이 막 왕따부터 해가지고 뭐냐면 얘 뭐하니? 뭐 이런 분위기. 얘 뭐하는 거지?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이제 부사장님한테 가서 부사장님 어제 이런 거 제가 전사에 뿌렸는데 이메일로 다 돌렸는데 본부장님 그거 보셨습니까? 협조를 구하러 왔습니다. 이러면 그거 그거 그렇게 되지가 않아 이러면서 이제 자네 그런 식으로 해갖고 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 이제 참고로 할게 이렇게 아니 굉장히 웃기죠. 뭘 참고로 해 그거를 그걸 무슨 참고로 해.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고요. 제가 CEO한테 보고를 딱 하고 막 CEO의 CEO의 파워를 등에 업고 CEO가 발표를 막 하게 했어요. CEO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아니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CEO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지. 이게 사람들이 무시한다. 사람들이 이게 우습게 생각한다.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콧방이 낀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한번 제대로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CEO는 또 이렇게 프랑스에서 왔으니까 이렇게 나하고 막 죽이 잘 맞아.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 돼. 막 이래가지고 딱 발표를 했는데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게 너무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CEO까지 발표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본부장님들이 막 비상 상황이 된 거예요. 쟤를 쫓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술자리만 되면 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걔 정말 그 영업 현장도 모르고 말이지. 응?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걱정이 팍 되더라고. 이게 미션은 고사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쫓겨나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그게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 많은 발표한 것 중에 다 시행을 안 하고요. 처음에 이제 그 법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것부터만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하겠다. 그거를 한 1년 정도 해서 정착을 시키겠다.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전에는 제가 본부장 찾아다니면서 했잖아요. 응? 본부장 찾아다니면서 본부장한테 뭐 하니까 이렇게 똥크 먹고 본부장은 그래 열심히 해봐 해놓고는 또 뒤에서 안 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응? 근데 그분들은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겠다. 이분들 처음부터 설득하려면 안 되니까 그래도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요. 저는 젊잖아요. 그 당시에 30대였으니까 30대들을 공략해야 되겠다. 그래서 30대, 40대들을 공략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회사에 있던 그 잘 찾아보면 이렇게 똘똘하고 굉장히 전도 유망한 3, 40대들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핵심 인재다 싶은 사람들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몇 명을 딱 찍어가지고 막 친해지려고 노력을 이제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 사람들하고 노는 거지. 이제 저녁 때는 이제 밥도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먹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골프 칠 때도 그 사람들하고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불만이 있잖아, 회사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또 막 전도 유망한 핵심 인재인데 저희 본부장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구닥다리 같은 얘기를 계속하면서
계속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그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안 준다 뭐 이런 게 가득 차 있잖아요. 보통 이제 그런 분들 되게 차장도 없고 이렇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제가 끊임없이 이제 전도를 해서 전도를 이런 문화가 자리가 잡혀야 된다. 회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문화가 자리 잡.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전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어쨌든 다행히 본사에서 파견을 한 직접 고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본사하고 연결을 많이 시켜줬어요. 시켜주면서 예를 들면 본사에서 핵심 인재로 연수를 한다든지 그 양성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할 때 저하고 같이 왔던 인사와 재정 쪽에 그런 저 간부급 젊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핵심 인재들을 가능하면 이렇게 본사하고 연결해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어쨌든 좀 본사에다가 일종의 로비죠, 그죠? 그런 것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한 지지자가 그 일종의 사내 정치죠, 뭐.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지지자가 한 5-6명이 딱 생겼어요. 그것도 아주 잘 나가는 똑똑한 한 차장 부장급에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품질 본부도 있었고 또 영업 본부도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무슨 그 부장이나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장이나 차장이나.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했던 그 발표했던 그 프로세스를 정말 충실하게 이행을 하면서 이렇게 팀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야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우리 회사도 이제 그렇게 돼야 돼. 이러면서 그 프로세스를 지켜주자라고 사실은 회사에서요. 본부장이 끝발이 있죠. 그렇지만 실제 실무를 하는 거는 거의 차장 부장들이 거의 이렇게 지도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그런 프로세스 정도는 그게 관철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또 어떻게 되냐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요 뭐가 좀 애로사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문을 거치는 그 과정으로 우리 본부에 왔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좀 시정을 해야 된다든지 저희가 좀 이렇게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든지 막 이런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 본부는 전부 다 글로 갔어요. 담당자는 무조건 간다. 무조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앉아가지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쉽잖아요. 우리가 지금 약자인데 우리가 흐리고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을 설득해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규제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퇴짜를 놓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어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생겨서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담당자하고 제가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연구소는 저 용인에 있고 공장은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도 막 그냥 계속 갔어요. 그래서 뭐 공장 앞에서 이렇게 환경 문제가 발생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어려움을 그 사람들은 그걸 해결을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필요한 그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섭외를 해가지고요. 바깥에서 제가 도와달라 이렇게 섭외를 해서 실비를 제공을 해가지고 그건 이제 출장비 처리하면 되니까 그거 모시고 제가 부산 공장으로 날아갔어요. 날아가서 거기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이 해결하는 동안에 계속 같이 있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 고민하고 그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그렇게 처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한 1년 동안 하니까요.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 야 그냥 지가 앉아가지고 큰 소리는 띡띡 치고 응?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냥 뭐 낮이나 밤이나 막 어디가 뭐 전화다 오면 그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럽니까? 그러면 제가 바로 뭐 지금 좀 기다리시면 제가 이따가 오후에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갔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난 척 하려고 이렇게 규제를 하고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정말 회사를 걱정하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냥 안 돼요가 아니라 대안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그리고 심지어 그 환경 문제 가지고 그쪽 동네에 주민들하고 분쟁이 생겼는데요. 그 분쟁 생긴 거를 갖다가 해결을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그쪽에서는. 근데 이제 회사의 재무 쪽에서는 예산을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해결하려면. 어쨌든 장치를 갖다가 공해가 유발되는 장치든 뭐든 그런 거를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다른 또 경영위원회 가서 경영위원회에서 PT를 발표를 해가지고 이거 회사가 투자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제가 이렇게 타협안도 받아주고 그거 자기들이 해도 되는데 그거 제가 할게 제가 도와드릴게 이래가지고 제가 가서 거기서 PT도 제가 하고 뭐 본부장들이 막 뭐라고 하는 것도 제가 다 받아내고 그렇게 해서 욕도 제가 먹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주민들하고 협상하고 하는 것도 제가 같이 가줬어요. 같이 가서 협상할 때도 옆에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설득하고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거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데모하잖아요. 데모. 지금 와서 보니까 제 그런 경험이 정치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데모하는데 나와가지고 보통 회사 사람들이 나가면요 이렇게 뻣뻣하게 뭐 이렇게 좀 약간 뭐랄까 아예 그냥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정말 막 이렇게 저자세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든가 아니면 또 뻣뻣하게 우리는 뭐 법을 그렇게 어긴 것도 아니고 당신네들이 뭐 좀 냄새가 나고 그런 거 있는 모양이지만 그게 무슨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게 아니니까 더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 이러든가 둘 중에 하나의 태도가 보면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는 회사가 먼저 생겼는데 공장이 먼저 생겼는데 그 다음에 아파트가 생겨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저희도 회사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되고 공장은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불편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 앉아서 얘기해 봅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은 검증을 해서 방법을 찾읍시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그게 꼭 해야 되는 거면 회사가 하도록 설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나중에는 이게 우호적인 사람처럼 이해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문제를 어쨌든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회사에서 그 공장에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해결을 제가 다 한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제가 이렇게 나서서 해결을 많이 해드렸어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조정 같은 걸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밑에서 그런 일을 주로 바깥에서 이렇게 일선에서 이렇게 협상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역시 한 차장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차장, 부장급. 그러니까 이분들이 엄청나게 이제 지지라고 하면 이상한데 지금 제가 정치인이 되다 보니까 용어가 좀 그런데요. 네, 이분들이 굉장히 막 좋아하는 거야 이제. 야 진짜 네 말이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회사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본부장님이 욕을 못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식할 때 막 욕하고 이러셨었는데 이제 욕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차부장들이 그게 아니라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우리 도움 많이 받았는데요 본부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가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라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그 반발이나 저항이 싹 없어졌어요 이제 회사에서. 그 다음에 제가 윤리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윤리 이해관계 충돌 행위에 그런 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심사하는 절차들 또 이런 절차들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도 좀 배웠죠. 처음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사장의 백폭 해가지고
사장의 끝발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응? 쫓겨날 지경까지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뒤에는 저도 요령이 생겨서 그거를 들고 이제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 때는 들고 본부장이나 거기에 여론을 주도하시는 간부들을 한테 제가 이렇게 설득을 먼저 어느 정도 하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시행을 하는 거를 배웠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CEO 백 믿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자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많이 교훈을 얻은 게 뭔가를 바꿔내려면 밑에를 바꿔야 돼. 밑에를. 이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중간층을 바꿔야 돼. 중간층. 근데 위에 그 꼭대기는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파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새로운 이물질은 어쨌든 간에 싫게 돼 있어요. 절대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자기 편이라고 확신이 되지 않는 한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처음부터 그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과연 뭔가를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의적입니다. 그런 거 같았으면 벌써 바뀌었을 거예요. 벌써 바뀌었을 거예요. 그건 안 돼요. 다만 그 중에 뭔가를 바꿔내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욕구가 사실은 있지만 현실에서 막 이것저것 바쁘게 하다 보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그걸 망각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것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것을 일깨워서 나중에 반대하지 않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막 나서서 죽이지 않게 하는 거. 그런 정도로 만족해야 되지 않나. 그게 불가피한 흐름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되고 우리 조직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나서가지고 설득이 없는 논리가 안 되는 걸로 아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나의 입장도 곤란해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사실은 옛날에 생각해보면 나도 그런 생각 잠깐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되게 건방지는 줄 알았는데 요새 보니까 이렇게 막 와서 보고도 잘하고 막 이렇게 설득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 합리화를 막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 같더라.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 어떤 뭔가를 바꿔내기 위해서는 그 바꿔내야 되겠다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바라고 그런 동력이 될 수 있을 만한 계층이 항상 있어요. 중간층. 전 보통 중간층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밑에는 힘이 없고 너무 위에는 의지가 약하고요. 너무 자기 그 현실 속에 이미 고착화될 거라고. 그래서 중간에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잘 조직화하는 거. 여기 또 정치 용어가 나왔어요. 네. 잘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걸 공감하게 하는 거. 그리고 그 공감하는 그 내용이 바꾸어내는 그 내용이 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돼야 돼요.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가 무조건 희생하라고 한다고 절대 희생 안 해요. 그것이 희생이라고 비록 보일지라도 실질은 어떻게든 간접적으로라도 자기한테 도움이 될 때 거기에 이렇게 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많은 미션들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본부장 중에서도 한 2분 정도는 굉장히 제 팬이 됐어요. 지금도 후원하시는데요. 저한테 걔 중에 아주 훌륭한 본부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간이 가면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하면 지배구조에 있는 분들도 바뀌는 분들이 계신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는 그분들하고 같이 또 뭔가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뭐 기업과 정당 많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뭐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은 어쨌든 그 기업은 이제 상품을 만들죠.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비자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죠. 그 상품이. 정치도 기본적으로는 뭐 이게 너무 자본주의적 논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현실은. 그래서 선거라는 것이 유권자, 저는 정치 소비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유권자의 어떤 생각의 변화 그런 거를 잘 읽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상품을 내놓을 때 소비자가 생각하는 거를 잘 맞춰가지고 딱 내놔야 그래야 어쨌든 그게 팔리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든다고 자부를 해도 그게 소비자들한테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사가죠. 저는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너무 그런 관점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흐름이라는 게 있고 민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훌륭해.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돼. 이런 이상일 걸 가지고 근데 이상을 자기 머릿속에 넣고 이렇게 좀 딱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잖아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선거를 하는데요. 후보님 너무 할아버지처럼 보이세요. 좀 이렇게 좀 활기 있게, 좀 에너제틱하게 보이려면 좀 젊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 좀 염색하세요. 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염색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그건 따로 보고 근데 그걸 하여튼 고민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죠? 근데 뭐라고 대답들을 하시냐면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이러하게 훌륭한 점이 많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그걸 알고 있어.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굳이 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가지고 가식적으로 보일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한편 이해도 되면서 그래도 고민은 한번 해봐야지. 고민조차 안 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배가 불렀구나. 응? 아니 팔고 싶으면 그리고 팔아가지고 어쨌든 우리 정당 혹은 나라는 상품 그걸 유권자들한테 어필해서 그 사람이 사줘야 그래야 권력을 가지고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선거 떨어지면 다 꽝이에요. 그렇죠? 선거 떨어지면 다 꽝인데 뭘 할 수 있어요. 혼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무슨 얘기해봤자 세상이 바뀝니까? 권력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 권력은 선거에서 어쨌든 생기는 거고 그럼 선거에서 이기려고 용을 써야 될까 용을.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럼 우리가요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 있을 수 있어요. 뭐 50년 정통의 무슨 기업. 응? 우리는 정통의 상품을 만듭니다. 이러면서 소비자를 속이지 않습니다. 얘기해. 진짜 속이지 않아. 그런데 겉보기에 너무 낡은 제품을 갖다가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이렇게 사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안 사. 그럼 어떻게 돼요? 정통의 기업이지만 도산하고 말죠. 응?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뭐 이렇게 복잡한데요. 어쨌든 그래서 뭐냐면 그 상품이 뭐냐면요. 그 후보자잖아요. 그러면 총선이다 지방선거다 하면 내보내는 후보자들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 사람은 내 동문, 저 사람 내 후배, 쟤는 지금까지 날 따라다녔어. 참 착한 애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후보자 그거를 국민들이 알아주나요? 응? 그래도 나는 의리를 배반할 수 없어. 걔를 지켜줘야지. 이게 굉장히 1차 집단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그것이 선거에서 이기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에 대해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기업에서 상품을 생산할 때요.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분석도 하고 타겟팅도 하고 막 기획도 해가지고 여론조사도 설문조사도 막 하고 끊임없이 다니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고민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제시하고 팔아주세요, 좀 사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사달라고 얘기해야지. 근데 그렇게도 안 하면서 이거는 품질이 좋은 게 틀림없다니까 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누가 사겠어요. 그건 저는 기본적인 예의가 안 됐다. 그래서 공천을 할 때 정말 좋은 사람, 우리가 국민들한테 이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당선을 시켜주시면 이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국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뭐 만물 하느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 이런 막 악착 같은 뭐가 보여야 국민들이 찍어주죠. 그런데 우리 원래 잘났어. 보기에는 이렇지만 또 별로 평소에 국민들한테 이렇게 쇼는 안 하지만 우리의 진정성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아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천할 때도 그냥 얘는 내 후배야. 얘 내가 봤더니 열심히 해. 어쨌든 열심히 해. 별로 능력은 없어 보이지만 열심히는 해. 그러니까 한번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이 오가면서 공천을 해가지고 어떻게 선거 이길 수 있고 그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기업이나 뭐나 이렇게 똑같지는 않지만 물론 여기서 빠진 건 있어요. 어쨌든 정치는 철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점을 타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점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네. 요거 뭐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누가 이렇게 이게 제가 만든 건데요. 저기 팔러스를 근데 하여튼 할 때 제가 보니까 그 차부장들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막 할 때요.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이 오갔던지, 그리고 공장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그런데 아마 제일 많이 부산 공장을 오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간부 중에서 제가. 그런데 그때 이렇게 느낀 게요. 근데 저는 진짜로 그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정치인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이 회사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내는데 내가 내 할 일 하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사회에도 좋은 일도 되고 이게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그리고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막 신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영업하면서 돈 버는 것보다 이 분야가 정말 괜찮은 분야네. 보람도 있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막 이렇게 전도하듯이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게 나는 뭐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현장 가서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또 갔는데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이렇게 제대로 찾아서 왔구나. 응? 내 소명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열심히 다니진 않지만 이제 종교가 있어요. 신앙이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이제 소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뭔가를 할 때 그냥 영혼이 빠진 사람처럼 일하지 말고 뭔가에 대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소명 보고 내가 뭔가 이렇게 영혼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아.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그거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많이 이렇게
공감을 했기 때문에 같이 열심히 해줬고 나중에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당도 이렇게 정당 개혁 정말 힘든 일인데 보면 이렇게 금방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조금씩 하면서 근데 사소한 거라도 주변의 사람들하고 정말 같이 함께 하면서 그걸 진정성 가지고 계속 하면 그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참 훨씬 더 힘든 것 같긴 해요. 제가 정치하면서 보니까 정치개혁이 조직이라고 하기도 힘들고 이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복잡한 그 체계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딱 모인 그런 기업 같은 그런 데보다도 더 힘들다 사실은 개혁하기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이제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서 이렇게 팔러시를 만들고 퇴직자들이 이렇게 거래를 할 때 처음에는 이제 그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이거는 제가 SOA를 가서 이제 더 확대해가지고 제대로 시행을 했는데요.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래서 르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미션을 다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이제 다시 재계약을 할 때가 됐어요. 근데 이제 다 했잖아. 웬만큼 다 했고 그거는 내가 안 해도 내 생각에는 우리 부하 직원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미 나한테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거기서 또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잘해야 되잖아. 지금까지 한 것보다. 근데 한 3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것보다 더 잘하기는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끝날 때 그래서 본사에서 한국 사람으로 유일하게 제가 스탁 옵션을 받았었어요. 근데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후배들한테 더 좋은 기회를 많이 주고 나는 그 집단에서 더 이상 내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다 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또 딴 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른 데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침 그때 내가 이렇게 3년 조금 넘게 이렇게 막 해가지고 회사의 그런 문화들을 바꿔낸 거를 그게 이제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사장님들 사이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외국계 회사들이 제조업체나 이런 데가 한국에 오면 힘들어하는 것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러이러한 팔러시를 갖고 있는데 밑에 대부분 한국 임원들을 쓰게 되고 그럼 그 한국 임원들 중에 특히 인수를 하다 보면 원래 있던 회사의 그 기업 문화들이 그대로 중독되는 경우가 많고 인수를 당한 회사 같은 경우는 문화가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부실했기 때문에 인수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개혁하는데 항상 어려움 많이 겪는데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이제 잘하는 게 뭐냐면 현지에서 그냥 사람을 교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교포를 데리고 오면 교포는 정말로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야말로 저도 처음에 헤맸지만 저보다 훨씬 더 아마 아무것도 그나마 저는 나중에 차부장들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같이 꼬비치고 막 하면서 같이 어쨌든 그런 어떤 일종의 동맹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런 거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그럼 한국 사람인데 그런 훈련이 된 사람이 누구지라고 이제 찾다가 그런 그 소문이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스톡옵션 받으면서 칭찬을 막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SO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가 조작 사건하고 분식회계 사건이 크게 나가지고 회장님이 구속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SO일은 또 사우디 아람코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미국 회사였다가 지금은 이제 사우디 회사인데 그 사우디의 그 회사가 이제 출자를 한 외국계 회사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쌍용이었죠. 쌍용이었는데 쌍용은 인수한 회사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회사가 수익이 잘 나니까 회사 경영을 그냥 맡겨놓고 이제 그냥 내버려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으로 회장님이 구속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주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주주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래서 회사가
우리가 신경 안 쓰는 사이에 엉망진창이 돼 있었구나 이래가지고 그걸 또 이제 거기서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준법과 그다음 인사에 대해서 준법, 인사, 그다음에 그것도 재무였어요. 그쪽에 그걸 새로 채용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인사로 이제 같이 들어왔던 그때 그 사모님이 지금도 이제 저한테 굉장히 많이 이제 같이 저 후원도 해주시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데 그때 이제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엉망이지 엉망. 그리고 심지어 웃기는 거는 그 회장님이 주가 조작과 분식회계로 구속이 되셨는데 그 회장님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김앤장을 고용을 해가지고 회사가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더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지. 회장님한테. 그 회장님 때문에 회사가 거덜나게 생겼으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회사인데 얼마나 명예훼손이 심하고 쪽팔리는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그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그러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 회장님이 한 짓은. 그리고 직원들을 전부 공범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몇몇 직원들을. 그럼 회장님이 시키는데 안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회사 잘리기 싫으면. 용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딱 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회장님이 제가 갔을 때는 성인가 뭔가 이제 나온 상태였는데 근데 이제 그 회장은 잘리고 그래도 바로 자르긴 뭐하니까 고문인가로 이렇게 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웃기는 거예요. 고문으로 회사를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제 제가 딱 갔는데 인사를 드렸더니 저한테 이름을 안 부르시고 제가 그때는 이제 30대 중반이었죠. 조금 컸어요. 그래서 저한테 미쓰리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표정 관리가. 미쓰리라니. 그게 굉장히 하대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인정 안 해. 네가 왜 왔지? 우리 회사에? 이런 거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상무로 갔었는데, 상무 보러 갔었죠,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승진해서 상무가 됐는데, 이제 웃으면서 이제 나오는데 완전히 막 엄청 열받더라고.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보니까 하여튼 김앤장에다가 쓴 돈이 한 20억 가까이 썼더라고. 자기 소송 비용으로. 자기 소송 비용으로. 회사 소송이 아니고. 그리고 회사가 소송한다라는 명목으로 하는데 실제 내용은 똑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응? 회사가 같이 책임을 지니까 소송을 하는데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계약은 좀 작은 금액으로 하고 회사는 큰 금액으로 10매덕짜리 해갖고 응? 자기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변호사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회장님 뒤치다거리 하고 있고 그 사람은 오너도 아니고 응? 그래가지고 당장 그만두라고 하고 그거를 갖다가 이사회에다가 올렸어요. 이사회에다가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배임적 상황이었고 배임이죠. 업무상 배임. 그래서 이사회에다가 그리고 제가 김앤장에다가 경고를 했죠. 당신네들 이렇게 한 것은 배임 행위의 공범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분들하고도 협상을 해서 타협을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사회에서는 회장님한테 저희가 이제 청구를 했어요. 청구를 돈 내놔라. 응? 너 때문에 회사가 손해본 것만 해도 굉장히 큰데 그거는 이때까지 회사를 위해서 기여한 걸 생각해가지고 좀 참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건 이사회가 결정할 일이지만 그런데 하물며 그 소송 비용을 회사 보고 지불하게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송 비용에 대해서 청구서를 갖다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날렸어요. 제가 이제 CEO, 새로운 CEO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갔던 건 아니었는데 가자마자 그런 일이 막 눈앞에 보이니까 또 참지를 못하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사회에서 제가 브리핑을 하고 이제 또 결의를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지금도 저를 보면 아주 거의 인사를 안 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아니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문제는 문제지. 근데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그때 막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가 무슨 대주주의 무슨 조카딸 뭐 이렇게 처음에 그런 소문까지 났어요. 근데 사실은 아무 백도 없었고요. 근데 나중에 백이 없다고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임원들이 좀 대하는 게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 보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되게 그거 하다가 네, 이건 농담이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또 의도하지 않게 가자마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이렇게 심어놓은 또는 그 사람하고 같이 그걸 공범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회사 안에서. 근데 그 사람들은 기소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소 안 된 사람은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따로 고발해가지고 문제 삼기는 그렇고 이미 일단락된 사건인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싫겠어요, 제가. 저거 가만히 놔두면 언젠가 또, 그래서 한 2년 동안 저를 괴롭혔는데 그분들이 이사회에서 뭐 경영위원회에서 뭐 할 때마다 반대하시고 막 이렇게 그러셨는데 근데 어쨌든 뭐냐면요. 괴롭혀도요, 끄떡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느낀 건데 절대로 끄떡하지 말아야 돼요. 괴롭힌다고 울거나 근데 여자들은 잘 울잖아요. 그죠? 괴롭힌다고 이렇게 풀 죽은 모습으로 다니거나 괴롭힌다고 달라지면 절대로 안 돼. 그러면 거기서 이제 끝이에요. 거기서 오히려 끝이에요. 오히려 그러면 자기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근데 뭐를 바꾸려고 했으면요 그 누군가가 괴롭혀도요 의연하게 그냥 있어야 돼요. 무조건 뭐라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괜히 꽁지낼 필요도 없고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그냥 의연하게 별 얘기 안 하고 의연하게 쭉 있으면요 나중에 사람들이 얘기해요. 와가지고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아니면 힘들었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해. 근데 그게 뭐예요? 그거 말은 안 하지만 다들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면 그런 얘기들을 한두 명씩 하기 시작하면 어쨌든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근데 되게 힘들죠. 근데 저랑 같이 들어온 그 인사에 계신 분은 이제 저하고 같이 둘이서 이제 외로우니까 같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외로우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 보니까 그 노동조합이 이제 전 회장이 그 구속되었던 전 회장이 자기의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노동조합하고 결탁을 했더라고요. 그 위에 이제 지배구조에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그거 계속 유지됐던 거는 노동조합하고의 어떤 강건한 결탁이 있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그 노동조합 위원장이 보니까 장기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인사청탁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하고 이해관계가 일치를 하니까 그 회장하고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이게 사실은 노동조합은 그 경영진을 견제를 해야죠. 사실 어떻게 보면 회사가 잘못 가고 있으면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근로자들은 평생 직장인데 회사가 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가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엉뚱한 짓을 하면 그럼 오히려 노동자들은 그거를 못하게 해야지 감시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나라가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에 보니까 국감하면서 보니까요. 공공기관에 저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공공기관이 개혁된다.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서도 감사라든지 그런 역할 하는 사람들이 아주 굳건하게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아주 매섭게, 그리고 노동조합도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있으면 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정부 정책 때문에 되는 것도. 근데 보니까 수자원공사가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노동조합이요. 국정감사를 하는데 이거는 녹화되나? 국정감사를 하는데 의원들한테 회사 로비를 하는 거야. 회사 로비를. 그런데 그게 뭐 회사가 이렇게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해야 되니까 정책적으로 이런 것좀 밀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회사가 잘못한 부정부패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눈 감아달라고 의원들한테 로비하는 거예요. 그 결탁한 거지, 경영진하고. 그리고 그거는 뭔가 홍보물이 있다고 추정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태여서 SOL도.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둘이 이렇게 작전도 막 짜고 해가지고 노동조합의 지배구조를 바꿨어요. 노동조합 위원장하고 그걸 다른 건강한 쪽으로 그걸 바꾸고, 지금은 이제 제가 나온 이후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올 때까지는 건강했어요. 근데 하여튼 그것도 역시 그러면서 그 아까 이해관계 충돌 행위 하다가 또 옆으로 샜는데 이해관계 충돌 행위 이거 할 때 주유소 퇴직한 사람들이 주유소 하나씩 하잖아요. 그리고 퇴직한 사람들이 대리점 하거든요. 근데 대리점이 정유나 석유화학은 대리점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그리고 사각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지만 좀 뭔가 부정하게 하려면 굉장히 쉬운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또 혹시 너무 열심히 알아보시지 마시고. 그래서 그 퇴직자들이 잘못하면 그 대리점을 신청을 하면서 그런 공간, 그 사각지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할 가능성도 있죠. 그죠? 그래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봐야 되는 거, 이 사람 잘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꼭 봐야 되는 거고 점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심사를 해서 그것이 올라가서 책임 있는 사람이 결재까지 하고 나중에 책임지도록 그 구조를 제가 만들었는데, 그걸 할 때도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심사하는데 잘 받아달라고 이제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전화야 뭐 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심한 경우에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전화 와서. 뭐냐면 이제 그 업계는 되게 거칠잖아요. 석유화학 뭐 이런 좀 거칠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일선에서 뭐 이렇게 주유소 이런 데도 거친 사람들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가 뭔데 그런 절차를 만들어서 지금 왜 네가 뭔데 그거를 심사하냐. 응? 제가 심사한 건 아니고 저는 그 위원회를 만들었을 뿐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심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을 제끼려고 생각하고 무조건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형식적으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심사를 했어요. 제가 있을 때는 정말. 근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거를 누군가를 비토하거나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뭔가 변화를 하고 제도를 개혁한다라고 생각 들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저렇게 하는 건 나를 괴롭히기 위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거라는 생각이, 지금 당장 우리가 다 힘들지만 이렇게 했을 때 당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보니까 처음에 한 몇 달은 사람들이 욕해요. 막 그리고 웃긴다. 뭐 지가 뭔데 막 이런 반응들이 막 있다가 한 2년 동안 변함없이 성실하게 그리고 뭐가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도 충분히 소명기회도 다 주고 다 물어보고 상세하게 열심히 하면요. 떨어진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물론 그래도 싫겠지. 그런데 그게 통과된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런데 그렇게도 하던데 생각해보니까 뭐 그거 괜찮은 것 같아. 응? 근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 저렇게 자세하게 물어보더라 나한테. 응?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그거 자기들 뭐 그거 저기 관료적으로 그냥 할 줄 아는데.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혁을 할 때는. 그러니까 개혁을 할 때는 열심히 개혁 방향만 드라이브만 걸 게 아니라 그 개혁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든 잘 되는 사람이든 거기에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나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자기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 한 명한테라도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물어보면 그 사람 한 사람한테라도 왜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정도의 열정과 성의가 있어야 저는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뭐 이건 맞는 얘기잖아. 이거 개혁해야 되는 거고 이게 맞는 얘기야. 그리고 그게 뭐 그걸 모르는 사람이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큰 자리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걸 뭐 이렇게 사사건건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거 뭐 굳이 얘기할 뭐 그 모르는 놈이 이상한 놈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저는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성공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상대방 그 대상한테 막 이렇게 찍어 누르듯이 무슨 공공기관은 무슨 사회의 악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안에 보면 진짜 사회의 악도 있겠지만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 목숨 건 사람도 있을 거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구조 때문에 못 해가지고 이제 늙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고 오만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우리가 당장 이렇게는 우리 목표는 여기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요만큼 가는 게 어떨까? 정말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다 일일이 얘기하고 물론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못하겠지만 시간이 바쁘시니까 그런데 최소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직접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좀 얘기할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공공기관 개혁하자고 하면 누가 그거를 반대를 할까? 그죠? 응?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한테도 공공기관이 문제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정말 근데 우리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업화 시대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이렇게 각광을 받고 할 일이 많았던 공사들은 이제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응?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왜 정리해야 되는지 그게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물론 문제도 있는 경우가 있지만 실은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진정성 있게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될까?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공무원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하고 뭐 굳이요 막 이렇게 막 카메라 들이대고 할 필요 없어요. 왜 카메라 들이댑니까? 얘기를 하려면 카메라 앞에서는 얘기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노조하고도 계속 끊임없이 만나서 얘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쪽에서 제시하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나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될까?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죠. 진도는 나갈 거 아니에요. 어쨌든 설득이 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 안에서요, 제 생각에는 그 안에서 자 우리 이렇게 하자. 이거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 거 맞으니까 우리가 요 정도는 받아들이자. 그리고 이거는 또 억울한 부분도 있으니까 얘기해서 개선해 달라고 하자. 이런 사람들이 안에서 생길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우리한테 사기치진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네.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안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안에서 얘기가 나와야 돼. 안에서 뭐가 바뀌려면.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간층 얘기했지만 안에서 정말 이 조직을 바꾸고 싶다는 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순간순간 계속 포기하고 좌절하고 했던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런 거를 모아내고 그 사람들이 움직여야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그래서 지켜봤더니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봤을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사람의 행보를 봤더니 정말 공사구별이 딱 되더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저 사람하고 내가 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있었으면 이 개혁 과정에서 나는 살아남았을 텐데, 응? 저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가 없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됐어? 공천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불만들이 막 생기지 않겠어? 그럼 평소에 저 사람 혹은 저 집단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철저하게 공적 그 의지에 입각해서 소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는 집단이구나라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그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쨌든 변화가 있을 때는 그 변화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변화가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손해보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명분을 가지고 막 저항하지 못하게끔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그냥 제가 알아서 써봤어요. 이게 무슨 교과서도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이 그래요. 어쨌든 일관돼야 된다. 일관돼야 돼.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왔다 갔다 하면 일관된 어떤 틀을 가지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일관되게 행동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이게 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좀 에너지가 막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그냥 줄줄줄줄줄 개혁을 해야 됩니다. 어쩝니다. 누가 그렇게 감동을 할까? 어쨌든 감동할 만큼 어쨌든 그리고 힘이 막 있어야 되고 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집단이 개혁한다고 하는 거 이번에 어쨌든 뭐 100%는 아니더라도 한 20%라도 앞으로 나가게끔, 그죠? 20%라도 앞으로 나가겠네. 응? 뭐 좀 하겠네. 열심히 하네. 우리 좀 이렇게 안쓰럽다. 저렇게 용 쓰는데 안쓰럽다. 우리가 좀 이렇게 도와주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힘들어도 절대 울지 말고 아무리 괴롭혀도 그 괴롭히는 거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리고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아무리 용서도 주변 환경이 절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저는 우리 당의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럴 때도 있다. 때가 있는 거니까 그 시기에 맞는 준비를 하면서 좀 유연하게 이렇게 있잖아. 막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정치인들 이렇게 보시면요. 저도 참 조심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는데 조급해가지고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조급해서.
뭐 너무 순간적인 어떤 상황에 이렇게 굉장히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렇게 CEO 막 이렇게 해놓고 그 끝발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겉으로는 빨리 되는 것 같지. 근데 절대 사람 마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스스로 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일부라도 생기기 전에는 절대로 개혁은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밖에서 할 수 없어요. 안에서 일부라도 스스로 이거는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돼. 그게 한꺼번에 뭐 나오겠습니까? 최소한 몇 년 걸리겠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저도 이렇게 지역에 다니면서 또 주민들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세요. 제가 들어봐도 불합리해요. 얼마나 억울할까. 저렇게 불합리한 거 제도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 응? 얼마나 억울하면 여기 와서 나한테 저렇게 하소연을 막 붙들고 할까. 그런데 내가 그거를 하루아침에 고쳐줄 수 있나요? 법을 개정안 내더라도 그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내가 끊임없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신경을 막 써도 한 1년, 2년 걸리고 그렇게 해도 정말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응?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안 되죠. 그만큼 세상에 쉬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루아침에 내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죠. 그렇게 저는 얘기 안 해요. 그럼 그분들이 얼마나 기다리다가 이제 넘어가시지 진짜. 근데 진짜 열심히 계속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 있으면 10%, 20%, 30% 올해는 한 10%만 좀 나아지자. 내년에 한 20% 나아지자. 이렇게 생각하자. 응? 세상에 정말 잘못된 게 부지기수가 너무나 많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고 죽겠지만 금방 바뀌는 거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10%씩 바뀌다 보면 결국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게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악착같이 하는 모습들을 이제 제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의연하게 그리고 겉으로는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막 아직 이번에 뭐죠? 제가 이렇게 잠깐 딴 얘기를 하는 김태호 굉장히 황당한 일이지만 그 사람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분이 이제 뭔가 하여튼 자기 생각에 뭐가 있었을 거야. 그죠? 근데 그게 전혀 이 시간이 맞지 않잖아요. 전혀. 그러면은 뭔가 자기 어떤 조급증 때문에 나온 거겠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 우리당 같은 경우에도 좀 사례가 그렇긴 한데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께서 저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나쁜 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좋은 점을 많이 갖춘 지도자다라고 생각하고 기대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막 급했던 것 같아요. 응? 본인이 이렇게 보면서 당이 바뀌어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것을 같이 함께 수행해낸 동지나 그런 분위기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 던지니까 반발만 일어나고 사실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좌절해버렸는데 그런 거가 이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그런 것들을 제가 지켜보면서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당은 더 하겠죠. 아까 제가 기업을 얘기를 했지만 정당이 변하는 것은 더 어려울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변하지 않아도 또 선거에서 자꾸 살아남으면 더 변하기 힘들어지죠.
우리나라의 선거 구조는 선거제도나 여러 가지 구조가 변하지 않아도 사실은 살아남기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아까 제가 잠깐 최재욱 교수님께 말씀드렸는데, 정말 뭔가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정당을 개혁하고자 하는 생각이 정리가 된 어느 정도 그 마일스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최소한 그런 게 되어 있는 전략이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런 리더가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이치를 내걸었지만 그런 그 경로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확신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부족했죠. 막연했죠. 그런 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리더가 정말 대중적인 인기도 또 있어요. 참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리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요, 국민들이 다수가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지 않으면 버텨내기가 힘들어요. 내부의 저항 같은 것을. 그래서 제가 아까 박영선 대표도 얘기하고 했지만, 그런 일은 대중적 인기가 없는 사람이 수행해낼 수가 없어요. 그거를 돌파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정치인은 어쨌든 대중의 인기 이런 거로부터 힘을 갖는 거기 때문에 지역구도 튼튼해야 되고 지역구의 지지도 아주 세야 되고, 하여튼 그런 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주변에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아까 그 중간층 개혁 세력, 그죠? 그런 뭔가 개혁에 대한 어떤 그 욕망 같은 게 굉장히 잠재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자기 동료로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그것도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키워주는 관계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똑같이 나중에는 그 사람을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역시 나도 현실 정치에 매몰돼 버리고 그럼 관계 속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잘 설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혹은 가능하면 한 10명 이상 되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뭔가 아주 강력한 대중적 지지와 이런 걸 가지고 당의 권력을 저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바꿀 수 있어요. 권력을 잡아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혁명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저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잡아서, 근데 잡고 오래 할 생각하지 말고 오래 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소명은 이렇게 해서 돌파를 하고, 그렇게 하면 다시 길이 열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죠? 개혁을 해내면 그건 진짜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당에서 권력을 잡았는데 당 개혁을 해서 더 다른 시장, 말하자 블루오션 이런 데로 가야지. 당에서 권력을 잡았는데 그거를 1000년 만년 해봐야 뭐합니까? 그 부가가치도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에다가 할 만큼 했으면 된 거지. 사람이라는 거는 어느 자리에서 자기가 그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그 어떤 부가가치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 역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계기가 있는 거고, 그거가 넘어서 버려면, 그걸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게 잘 안 나와요. 특히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때를 알고, 여기에 내가 소명을 가지고 딱 하고 그렇게 해서 뛰어넘든가 못 뛰어넘으면 이제 나는 은퇴해서 혹은 뒤에서 이렇게 후견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돕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지금 젊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 변하지 않았으면, 저 스스로 그렇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여러분도 아마 여기 계시면 이렇게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분도 많고, 또 아니면 다른 당을 지지를 하시든, 어쨌든 간에 이 정당들이 잘 개혁이 돼야 정치도 좋아지고, 정치가 좋아져야 사회가 좋아집니다. 우리나라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데
어쨌든 시장은 아까 기업하고 비교를 하긴 했지만 시장은 철저하게 이론표의 원칙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선거는 1인 1표, 그죠? 그리고 보통 때의 그 비중도 유권자들은 다 똑같은 유권자인 거죠. 그래서 그 1원 1표의 시장 원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정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달라지고 제대로 되어야 양극화도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감시를 많이 해주세요. 감시를. 네,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하죠. 저기 9시 50. 안녕하세요. 수강생 강문도라고 하고요. 나와요. 여기 보통 정치인들 보면은 포스터 이런 거, 포샵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의원님도 실제로 되면은 뭐 사진 부담을 하시는데 실제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법안 발의하고 하실 때 의원님께서는 뭐 소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중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실제적으로 발의를 하게 되면은 뭐 압력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고 좀 파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좀 섞여 있잖아요. 자기 소신으로 정말 개혁해 보고자 하는 법안을 내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게 좀 섞여 있을 것 같은데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압력은 뭐예요? 부탁은 모르지. 압력은 뭐죠? 그런 건 없나요? 제가 뭐 그쪽 편을 몰라서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혹시 압력으로 법안 내는 경우는 여당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당은 이제 우리가 정부가 발의하면 법안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의원 입법은 원래 국회가 입법을 하는 것이니까 의원 입법은 간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빨리 처리해야 되는 법안 같은 거를 의원한테 청탁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되게 여당 의원들한테 많이 하는데 그건 혹시 압력일 수도 있는데 이제 뭐 꼭 이 정부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당신이 좀 해라 이렇게.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경우는 뭐 당에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당에서 평소에 별로 생각 안 했던 건데 당에서 해달라 그러니까 한다든지 뭐 아니면 무슨 자기 지지하는 저 그룹에서 이렇게 부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법을 내달라.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를 텐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죠. 내용 안 보고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법안 내용을 안 보고 막 발의를 했던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뭐 부탁해서 발의하는 경우도 있고 보좌관들이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제가 보좌관이 이제 상임위가 바뀌면서 보좌관을 바꿨는데 그쪽 상임위 하던 보좌관으로 교체가 됐는데 한 분이. 그런데 이제 그분이 공동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사인을 해가지고 제 이름이 올라간 게 있었어요. 대표 발의는 아닌 공동 발의니까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뭐 내가 그렇게 굳이 반대할 만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해도 그런 걸 그냥 묵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철회시켰어요. 철회. 나한테 동의를 안 받고 낸 법안이기 때문에 네가 다 돌아다니면서 정보 도장 다시 받아서 철회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원칙은 바꾸면 안 되는 그거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왜냐면 책임지잖아.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자기 이름으로 낸 법안 평생 책임지는 건데 그거 자기가 확신 없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부탁을 받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애매한 게요. 부탁인지 민원인지 하소연인지 그죠? 그래서 보고 일리가 있으면 당연히 발의해주죠. 일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이거 좀 뭔가 좀 불합리한 거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건 불합리하니까 이건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그러면 그런 걸 대변하는 게 국회의원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있는 그대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걸 그대로 발의하지 않지만 그 취지를 발의를 해주거나 개성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요새 그 입법로비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문제를 많이 삼잖아요. 정부가 아니라 검찰이. 그래서 그게 바로 경계에 있어서 저는 이게 잘못하면 정상적인 정치 활동에 대해서 탄압하는 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정치라는 게 뭡니까? 어쨌든 정치라는 게 완전히 중립적인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가치를 갖고 있죠. 방향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그 의원이 다 각자 다른 생각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대표해서 국회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집단에 대해서 어떤 의원은 그 집단에 하고 그 집단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집단에 대해서보다는 그 집단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어떤 다른 집단에 대해서 더 공감하는 의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최근에 뭐 유디치과 이런 게 있었는데 네트워크 병원. 그 네트워크 병원이라는 건 그 치과의 이제 네트워크 병원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사무장 병원이에요. 사무장 병원. 그래서 네트워크 병원을 막 개설해놓고 의사가 아닌 사무장이 운영을 하고 의사를 고용하거나 이런 불법들이 굉장히 횡행해서 이거는 현재 우리 의료는 민영화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료 영리화가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행법의 체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무장 병원이 성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치과협회, 그러니까 네트워크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치과 의사들이 청원한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건 일리가 있네? 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활동을 해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치과 쪽에서는 저 사람은 우리의 애로사항, 우리 하소연을 잘 듣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답답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나서서 얘기를 해주네. 그러면 지지해야지. 그죠? 지지도 하고 저런 사람들이 잘 돼야 되니까 우리 후원해주자. 후원해줬을 거 아니에요. 후원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치 중립적인 후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응? 뭐 예를 들어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막 주장하는 의원이 있어. 그런데 그런 무상급식에 주로 이렇게 종사하는 이제 영양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응? 그 영양사들이 야, 저 의원 같은 사람이 잘 되고 급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선진화되고 이러면 우리 근무 여건도 좋아지고 그렇겠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 되면 좋겠어. 기왕이면 정치인 후원할 거면 우리 저 사람 후원하자. 그럴 수 있죠. 노동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막 노동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 노동조합의 어떤 건강한 활동에 대해서 이것이 성장해야 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잘 보장이 되고 이렇게 해야 더 건강한 사회가 된다라고 평소에 주장하는 의원들이 막 있어요. 그죠?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특히 노총 같은 데서 후원을 막 해줬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비정규직 관련해가지고 어떤 절실하게 느끼는 게 있어가지고 법을 개정해달라, 제도를 바꿔달라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걸 대변해가지고 주장해주고 싸워주고 하는 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후원해줬어. 그럼 입법 로비인가요? 그 정당한 정치 활동이죠. 응? 그래서 아주 위험한 거예요. 지금 저런 거는. 저는 그것은 정말 외람되니 저는 검찰에 대해서 다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나라에는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이 있어요.
나쁜 범죄자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정말 훌륭하고 고마운 분들인데 정치가 뭔지 잘 모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말 위험한 건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그거가 관련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비중을 따지자면 저 같은 경우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민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화소연 같은 걸 듣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왜 택시가 승차 거부를 많이 하지? 승차 거부 많이 하고 그러는데 승차 거부 좀 못하게 해주세요, 의원님. 이렇게 이제 화소연하는 거야. 출퇴근 많이 하니까 우리 지역구는 서울로 출퇴근 많이 하니까 교통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봤더니 승차 거부를 하는 이유가 교통이 행정구역으로 다 막혀 있으니까 갔다가 돌아와야 되고 서울로 오면 우리 지역의 택시들은 서울 가서 영업 못 하거든요. 빈차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기로 영업이 안 되니까 빈차로 돌아와야 돼. 그러면 승차 거부하지 당연히. 응? 나 같아도 승차 거부하겠어요. 그걸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근본적으로 택시의 교통 체계가 문제인 거예요. 한국에서. 생활권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과거의 기대목은 그런 어떤 행정구역별로 아주 옛날에는 경기도가 시골이었을 때 그때에 맞는 그 70년대 교통체계가 그대로 있는 걸 찾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수도권의 교통체계는 통합해야 된다라는 법을 제가 냈어요. 이런 거는 뭐 굳이 얘기하자면 부탁받은 거 비슷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경계가 참 애매한데요. 결국은 주민들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법을 만드는 게 우리 할 일이니까 들은 거랑 다 관련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한 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구별하고 참 힘든 것 같아요. 자, 했으니까 이제. 네,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김승택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작년에 의원님 세미나 가서 말씀이 기억나는데 정당개혁 세미나에 제가 잠깐 본 적이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언급하시기를 그때 북한이 도발을 하고 천안함 사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당이 왜 북한은 뭐 주적까지는 아니래도 왜 나쁘다는 소리를 하지 못할까 그 소리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은 개인으로서 그게 그 당의 정강 같은 거는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언급하기도 또 건드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혁을 위해서 우리의 뭐 원로 의원님들과 후배 의원들하고 어떤 접촉을 하시며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이제 평소에요. 사실 참 민감한 이슈에 그런 것들은 그죠? 근데 평소에 이렇게 이제 위에 이제 선배 의원님들하고는 평소에 이제 뭐 식사를 하거나 이럴 때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냥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좀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사실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그런 거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근데 사실은 지역구 의원들은 많이 공감을 해요. 근데 항상 참 제가 비례대표를 주장하시는 우리 최태욱 교수님한테 죄송하고 저도 비례대표가 비례성이 높은 제도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참 아이러니까 그런 비례대표분들이 참 좀 떨어져 있어요. 그 동네 민심이나 이런 거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주로 지식인층을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교수님이라든지 뭐 시민단체나 뭐 어떤 활동가들 주로 만나죠. 저희는 동네의 시장이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뭐 동네 아주머니, 학부형 이런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참 조심스러운데 그거는 뭐 어쨌든 이제 비례대표의 공천 문제하고도 좀 관련성이 있는 거고. 여튼간에 이제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제가 청년위원장도 하고 정치 스쿨도 하고 하지만
제가 굳이 막 이렇게 일장연설을 안 해도 저보다 젊은 분들은 저보다 더 개혁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것보다는 들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어떤 그 내용 자체를 제시해서 당은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하는 것보다는 그건 이제 위에 사람 저보다 위 사람들한테 얘기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으니까 선배들이 이런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젊으니까. 그래서 변화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보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주로 그런 것보다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좀 듣고 그다음 뭐냐면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이렇게 좀 시간을 가지고 하자 같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